네, 내일로 다가온 이번 지방선거, 사실 세월호 참사로 좀 조용한 선거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됐지만요. 이 선거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 네거티브 공세, 후보 사퇴, 예상치 못한 가족들의 폭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5차례 네. 선거와 비교해서 이번 이제 민선 6번째 선거죠. 네.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지난 선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여전히 되풀이되는 것도 있죠. 가령 무슨 우회적 연대를 한다든지 네. 통진당처럼 민주 질서를 아주 교란시키는 수준까지 하는 것이라든가 맞습니다. 흑색 전쟁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대로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소위 선거판이라는 거, 이제 네. 정당 간의 대결하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요소들과 변수들이 새로 등장했구나. 이걸 풍속도라고까지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하겠다. 그런 네. 것을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워드로 정리해 보시죠. 네. 그래. 첫 번째 보실까요? 네, 새로운 변수 가족이라는 가족이 첫 번째 키워드. 그동안에도 가족 문제가 아주 거론되지 않았던 건 아니고 네. 가령 선거는 아니지만 인사청문회에서도 병역 문제라든지 이중국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없었던 건 아니나 네. 이번에는 무더기로 가족들이 선거판에 출연하거나 출연당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죠. 네. 예를 들면은 꼭 선거는 아니지만은 안대희 홍유 후보 내정자는 마지막에 아들, 가족, 의뢰인 때문에 내가 그만둔다고 그랬고 네. 김황식 서울시장 후보 새누리당 경선 나갔던 분은 딸이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는데 출마했다고 하면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울기도 했고 네. 또 새누리당의 이철쭉 국회의원 부인은 또 공천 대가로다가 돈을 고액을 받았다가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기도 하고 네. 기타 등등으로 많은 요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와 같은 행동들 말고 그 자녀 또는 부인들이 선거판에 당사자로 간접적인 사람이 아니라 객체가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가는 형태가 되어 있는 상태가 있다 이거죠. 네. 그것이 바로 이 고승덕 후보의 경우라 그런 얘기죠. 고승덕 후보의 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 이 딸이 직접 선거판에 등장한 경위가 어떠하든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딸인데 교육받을 때 고승덕이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네. 말 한 번 광도 없고 오히려 완전히 내팽개쳤다. 또 보지. 이런 선거판이라는 건 참 제가 가령 출마하는데 제 아들이 저런 얘기했을 경우에 저 모습을 네.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새로 등장한 거다 그런 얘기죠. 네. 네. 혹자에서 우스갯소리로 자식은 건드리지 마라 했는데 자식이 건드렸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더라고요. 현역마저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한 도시의 교육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양심에 비춰서 침묵할 수가 없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 고승덕 후보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녀 간의 문제입니다. 부인과 네. 이혼했다 하더라도 이혼할 수도 있고 사별할 수도 있고 재혼할 수도 있고 3번 결혼할 수도 있고 4번 결혼할 수도 있겠는데 이 천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아버지는 이와 같이 행동하는 딸에 대해서 공작 정치다. 그런데 그것이 이 고승덕 후보가 공격하고 있는 어떤 특정 후보 진영이 있으면 그건 말이 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네. 그런데 27살 먹고 미국에서 큰 이 딸은 공작 정치의 도구가 된 거죠. 자기 딸이 공작 정치의 도구가 됐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덩달아서 또 한 번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 네, 아들은 진보측 후보죠. 여기서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아버지로서의 조연에 대해만 적어보자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조연은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어느 순간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고승덕 후보 딸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 이렇게 했는지는 혹 모르나 이 또한 본인이 선거판에 아버지를 수행하면서 커피를 따라다닌다든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잔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등장을 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좋은 영향 줄 수 있고 나쁜 영향 줄 수 있고 어쨌거나 파괴력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정몽준 후보 한번 보시죠. 네. 아들이죠. 국민 정서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국민이 모든 니즈를 충족시키길 기대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거 아니겠냐. 이분도 그 의도가 어떠했든 본인이 발언을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선거판에 들어오는 변수가 됐다. 그래서 이런 풍속도가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 굉장한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이것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냐면 네. 세월호 사고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세월호 사고 때문에 가족의 가치라든가 가족의 중요성. 의미라든가 이거에 예.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세월호에 희생된 영령을 내 자식, 내 손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저는 특정 후보가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이 거론되는 개체가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결정적인 한 변수로 아주 우뚝 서게 됐고 네. 한국의 특수사안과 관련돼서 이 요소는 뭐 그렇게 개인 사생활이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가 아니라 더 크게 작용을 할 것이고 따라서 후보들은 이제 엄청 더 도덕적, 도의적 잣대 속에서 투명하게 심판을 받을 겁니다. 어느 선거든지 간에. 앞으로는 진짜 공직선거 출마하실 분들은 일단 가족들한테 잘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혼이냐 이거는 그럴 수도 있죠. 3혼을 할 수도 있고 4혼을 할 수도 있고 사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거기도 무조건 이혼이라고 나쁘다. 그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상식과 논리 속에서 적어도 가족이라는 가치를 유지하는 끈을 갖고 있었느냐 갖지 않았느냐는 건 국민들에게 특히 이 젊은 세대들, 앵그리맘 세대들 이분들은 가족 문제를 정말로 남다리 볼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김행권도 그렇지 휴일날 마음대로 어디 놀러 갈 수 있습니까? 부인 허락을 받아야지.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은 가족이 등장을 하면 후보에게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이제 뭐 여기서 뭐 성형수 피부과에까지 하면 복잡하니까 일단 그렇게 네. 하죠.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 투표제의 명과 암인데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사전 투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거는 이것이 처음인데. 그렇죠. 이 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바쁜 시간에 내가 짬을 내서 잠깐만 투표하고 온 것을 꼭 그날만 투표하라고 그러면은 투표하는 행위가 1시간 걸리지만 24시간을 묶이기 때문에 네. 그냥 맞춤형으로 자기 편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참 좋은 거죠. 예를 들면 휴가지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좋은 취지와는 별개로 동원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후보 측에서 가령 이제 시골에 이제 거리도 멀고 투표소인데 어르신들 뭐 이런 일이 실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봉구버스 하나 될 테니까 쭉 가서 투표하시고 뭐 막걸리 몇 잔 드시고 목욕 깔끔하게 하고 오시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선거 부정선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암적인 부분을 부정적인 측면을 없애면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도록 이걸 보완해야 되는 것이 사전투표제가 갖고 있는 아주 숙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이면 그걸 대형 버스로 관광 가듯이 다 동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 충분히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근데 참 10분 중 한 분은 사전에 투표를 하신 거예요. 11.49%니까요. 네. 상당히 높은 특히 이제 젊은 투표율이네요. 층들 같은 경우는 황금 연휴가 1년에 몇 번 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무슨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내는 구정이라든가 추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황금 연휴에 가족들하고 모처럼 뭐 멀리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주 좋은 제도고 그냥 투표율도 높았을 텐데 근데 이거를 동원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는가. 네. 본인 기능하고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들리는 여야와 야.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어떤 지역은 말뚝만 해도 어디도 거의 당선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광주에서 안철수 후보의 대표가 지지하는 윤장현 후보가 무소속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고 누가 이기느냐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네. 부산에서는 또 새누리당의 실세 친박 후보가 무소속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고 또 대구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민주당 간판을 든 후보한테 또 도전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기는 어디다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구 같은 경우에 김부겸 후보는 아주 특수한 분입니다만은 부산과 광주에서는 그때 가령 야당이 강세인 광주에서 여당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소속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여야가 격전을 벌이는 단계까지는 안 됐지만. 네. 그래서 이것이 잘만 하면 지역주의가 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퇴색적인 고질적인 지역주의로부터 조금 개선된 지역주의로 가서 네.
우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만 아무 후보나 내놓고 찍으라고는 하지 마라. 따지만 돼도 지역주의는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여야가 그저 여기는 내 안방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된 말로 표현한 방송 용어로 좋은지 모르겠지만 오만 방자하고 오만 불손한 생각들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텃밭이니까 조금 소홀해도 된다. 뭐 그런 마음이 그건 안 되는 없어지겠군요. 거지. 네.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후보 선택의 기준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럼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 자체는 어차피 정치 행사기 때문에 정치성도 있고 또 지방자치라는 순수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고장 살림을 잘하면서 또한 정치적으로 나는 이 당이 맞다. 이게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면 광역은 다소 좀 정치적인 걸 더 의미를 부여하고 네. 기초는 좀 지방선거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 이해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돈으로 따져봤을 때 이 선거는 뭐냐. 가령 그 민주당의 경기 지역의 어떤 야당 후보는 공무원이 5만 명인데 7만 명을 공무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말고 다른 지역도 다 해달라 그러면 한 20만이 넘을 거다 그 얘기죠. 근데 이 보육교사들이 처우가 안 됐다는 건 그건 다 알기 때문에 처우를 개선하는 것하고 공무원화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거는 연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그다음에 왜 거기만 공무원 심어?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에 달린 방식으로 교육계통의 공무원 됐던 분이나 아니면은 지금 교육공무원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험생들이 볼 때는 아니 그러면 내가 보육교사를 해갖고 공무원 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럼 비단 또 그렇게 따지면 왜 보육교사만 공무원을 시켜야 됩니까? 누구도 다 공무원을 해야 되는 거지. 처우를 개선하는 것과 공무원이 된다는 건 전혀 다르다. 신분상의 문제라든가 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그걸 또 돈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럴 경우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 3할을 내고 중앙정부가 7할을 낸다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제가 서울에 사는데 경기도를 위해서 내 돈이 7할 우리 다른 사람들이 정부라는 게 국가가 만든 돈 아닙니까? 그거는 경기도 관점에서만 만든 것이 전 국민 보면 그 말이나 아닙니까? 돈이 들어간다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불법 후보들입니다. 지금 여한 이유에 의해서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이제 고소 고발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누가 옳은지 모르지만 기소됐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후보들이 있어요. 이 후보들은 반드시 다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지금 후보를 뽑는데 몇 달 후에 또 할 선거를 때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후보를 뽑는다. 이거는 굉장히 참 자기 유권자로서 참 생각을 한번 해볼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진당의 그 사태에 의한 우회적이든 간접적이든 야권 단일화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저 행동은 안철수 대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민의 그 정당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면은 통진 종북 세력하고 어차피 관련이 있도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하든 유권자들은 저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거티브가 있습니다. 지금 파주에 있는 선거한 야당 후보의 동생은 뭐 특정 정당 후보를 보고서 그 후보가 세월호와 관련이 있다라고 SNS에 퍼뜨려서 메시지를 올렸죠. 구속이 돼 있어요 지금. 선거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어요.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지. 아니 멀쩡히 나와 있는 후보를 보고서 세월호가 뭔지도 모르는 후보 저 사람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버리면 아마 오늘부터 네거티브가 더 극성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후보가 반격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 불법, 흑색, 포퓰리즘적 돈 하는 것, 통진당과 연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를 찍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견해를 갖고 찍을 건가 혹은 나 이러니까 선거판에 안 간다든가까지를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의 자세. 그렇죠.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이 선거입니다. 이제 댁에서 한번 선거 공보물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인터넷에서 우리 동네 후보자 어떤 분 뽑을까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올바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